옛날 옛적에 이름난 마을 탐정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늘 사건이 발생하면 대치 넘치는 추리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비로운 당근 도둑이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당근을 훔쳐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당근 도둑을 잡기 위해 탐정 토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탐정 토끼는 먼저 사건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당근이 사라진 밭을 살펴보니 모든 밭에는 작고 둥근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자국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마을에 사는 누구의 발자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발자국만 있을 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토끼는 설명적 가설 추론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탐정 토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1. 어린 토끼들이 장난삼아 당근을 훔쳐갔다. 2. 이웃 마을에서 여행 온 어린 동물들이 당근을 가져갔다. 3. 외계에서 온 당근 도둑이 존재할 가능성. 4. 알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당근을 가져갔다. 이러한 가설들을 세운 후 탐정 토끼는 어느 가설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린 토끼들의 장난설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모든 아이들이 사건이 발생한 밤에는 집에 있었다고 해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여행객 30 여행객 중에 누구도 당근 훔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다지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외계 당근 도둑설은 탐정 토끼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설은 알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진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탐정 토끼는 이 가설이 가장 설명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탐정 토끼는 마을 북쪽 숲에서 빛나는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기한 기계 장치가 숲의 지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탐정 토끼가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깜짝 놀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가 발전 방식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작은 로봇 토끼였습니다. 이 로봇 토끼는 당근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고 밤마다 활동을 하며 국민들의 밭에서 당근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로봇 토끼는 근처에 살던 발명가 호랑이 할아버지의 실험 장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는 로봇을 테스트하던 중고장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해결되었고 탐정 토끼는 설명적 가설 추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탐정 토끼의 뛰어난 추리 실력을 칭찬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도 자신의 발명품이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에도 탐정 토끼는 마을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삶을 이어갔고 설명적 가설 추론은 그의 머릿속에서 언제나 빛나는 지혜의 도구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치계층 구조라는 드문드문한 개념이 흩날리는 세계의 한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 에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에 잠겨 있으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목표는 어느 여름날 작은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주말 애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즐길 거리가 넘쳐났지요.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는 중 에밀은 마을 광장의 한 구석에서 친구 마르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에밀에게 물었습니다. 에밀,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즐기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에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구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러한 쾌락은 감각적 가치에 불과해 이는 가치의 가장 하위 단계일 뿐이지. 마르타는 이를 흥미롭게 여기며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더 높은 가치는 무엇이지? 에밀은 손을 뻗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한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저 소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위해 돈을 모았던 형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 가치에 가까울 거야. 사랑과 배려가 담긴 행위니까.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에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교적 가치는 아마도 저 밑에 있는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며 주고받는 신뢰와 헌신 속에 담겨 있을 거야. 그들의 관계 속에 깃든 경외감과 신앙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네. 마르타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에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에밀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화려한 감각적 가치에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보다 더 높은 단계에 존재하지. 삶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가치를 추구하고 스스로를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마르타와 에밀은 마을 사람들에게 셸러의 가치 계층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에서 더 높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에밀은 마르타와 함께 마을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이 깃들어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밀과 마르타는 맥스 셸러의 가르침을 통해 마을의 행복을 전파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과학소설 작가인 이삭 아시모프가 환생하여 현대의 도시 한가운데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로봇공학의 상원칙을 모든 이에게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장소는 번화가에 위치한 한 로봇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로봇들이 음료를 준비하고 서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모프는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연단에 올라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상원칙입니다. 오늘은 이 로봇이 여러분에게 아시모프 스타일로 커피를 대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손님이 주문을 하자 상원칙 로봇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으나 상원칙 로봇의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여 즉시 잔을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아시모프는 이를 놓치지 않고 웃으며 첫 번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칙 덕분에 이 로봇은 고객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현대 로봇에게도 이런 윤리적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손님이 로봇에게 당황스러운 주문을 했습니다. 잘 타지 않는 커피에 설탕을 20스푼 넣어주세요. 로봇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시모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를 본 아시모프는 미소를 지으며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 따라 명령 수행 중에도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로봇은 그것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칙 로봇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아시모프는 마지막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로봇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상원칙 로봇, 제발 이 무거운 책 무더기를 어디론가 옮겨주세요. 로봇은 책을 들어 올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중량이 너무 무거워 자신에게 손상이 갈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아시모프는 이 상황을 통해 세 번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로봇도 자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전할 때 비로소 로봇은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답니다. 이 짧은 시연으로 사람들은 로봇공학의 3원칙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로봇 카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작은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일상생활에서 로봇과 기계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시모프는 그저 잠시 꿈속을 거쳐간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밤의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그는 다시금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 곳곳에 웃음과 따뜻함을 퍼뜨리기로 유명했던 영감님, 이름 하여 공자딜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자딜러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외로운 나무꾼과 친절한 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깊은 숲속에서 외로운 나무꾼 한 명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을 하느라 바빠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틈이 없었고 그래서 크게 친한 친구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친구를 갖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품고 있었지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나무꾼은 숲속에 쓰러져 있는 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곰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공자의 인사상을 떠올리며 자신의 코트를 벗어 곰에게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곰이 회복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숲으로 돌아가 돌봐주었고 마침내 곰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곰은 매일 밤 나무꾼의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나무꾼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곰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함께 밤하늘을 쳐다보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언어를 초월한 특별한 우정을 쌓아나갔죠. 어느 날 마을에 대형 폭풍이 몰아치면서 다리와 길이 끊겨 사람들이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곰은 나무꾼과 함께 많은 힘을 합쳐 나무와 돌을 운반하고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이내 마음으로 나무꾼은 곰과의 유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조화와 협동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과 곰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을 베푸는 것이 곧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덕목을 넘어 마을의 생활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자딜러의 설하는 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자딜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곤 했답니다.